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회 유통관리사 3급 기출문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확실히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5문제 정도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하실 만한 난이도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에서 출제됐고, 이미 알고 있던 걸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시험장에서 긴장해가지고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면 다음에는 아는 건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이번 기출해설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험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전체적인 시험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문제는 다소 줄어서 법문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었던 상식 문제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90% 이상은 처음 나온 개념이었던 이제 킬러 문항,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킬러 문항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이제 감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해설해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인터넷 채널을 통한 D2C. 우리가 D2C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었지만 이제 힌트를 줬어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이거는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직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직거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강점은 유통 단계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이 정답이었는데요. 거래 횟수를 줄여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이 얻는 가치를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은 처음에 딱 읽자마자 드는 생각은 되게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었지, 직거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니었죠. 오히려 중간상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이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내용이 좋은 말이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고 나쁜 말이라고 해서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고객과의 직접 소통으로 소비자 반응 및 시장 트렌드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직거래를 하면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죠. 4번.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증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배송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파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5번도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특정 전문품에 대해서
깊은 상품 구색을 갖추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전문품이라서 깊은데 저렴하기까지 한 소매업태의 유형은 바로 정답 2번 카테고리 킬러였죠.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소매업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업태에서 전문화된 좁은 제품 구색의 소매업태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넓은 제품 구색의 소매업태로 변화되어 간다. 넓었다, 좁았다, 다시 넓어졌습니다. A, B, A의 형태로 갔네요. 정답은 아코디언 1번이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유통 경로가 존재해야 하는 근거 중에서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은 여러분 그림 기억나시죠? 유통업자가 없다면 3명의 생산자와 3명의 소비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9번의 거래를 거쳐야 하는데 중간에 유통업체가 들어감으로써 9번의 거래를 이렇게 6번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유통 경로가 개입됨으로써 전체 거래 횟수가 최소화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4번 보시면 제품 애호도라는 건 제품 선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선호도가 높은 고객한테만 참여를 권장해서 기업의 수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한테 참여를 권장했을 때 이 고객들이 더 많이 우리 제품을 사주고 그런 효과는 어쩌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자체는 고객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 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은 전체 고객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 고객의 이제 전체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고객의 전체 참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옳지 않은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번, 2번, 3번, 5번도 짧게만 간단하게 보면 1번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심리적 보상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보상을 지급하면 고객들이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해줌으로써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고객 기대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의 범위를 광고나 또는 요즘에 핫하죠.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되는지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면 고객의 수준에 맞춘 과업 수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쵸? 만약에 고객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만든 이제 자동차를 한번 타보게 한다든지 운전해보게 한다든지 하면 이제 큰일 나요. 고객의 수준에 맞춘 과업 수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6번으로 갈게요. 개별 소매업체가 운영하는 업태 다양성과 업태들 사이의 전략적 조정의 정도를 기준으로 소매업의 성장 과정을 구분하는데 이 관점에서 파악한 소매업 발전 과정의 단계별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 채널이랑 옴니 채널을 비교해서 옴니 채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문제 유형이 지배적이었다면 이번에 6번에서 처음으로 이 옴니 채널까지의 발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론 파트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아마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싱글 채널이라는 하나의 유통 경로를 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이 판매 경로가 많아져서 멀티 채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크로스 채널이라는 하나의 과도기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옴니 채널까지 최종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멀티 채널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유통 경로들 사이에서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프로모션 내용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였고, 옴니 채널에서는 제품의 가격이나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들이 전부 다 통일되어서 똑같이 수행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싱글 채널, 멀티 채널, 그 다음 과도기, 크로스, 마지막 최종적으로 옴니 채널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리도매상 기억나시죠? 브로커라고 부르는 대리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소유권이 없다였잖아요.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가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이런 도매상은 소유권 가지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이제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유통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서 7번이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재고 통제와 판매 및 촉진 관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제조업자 도매상을 운영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제조업자가 도매상의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때 제조업자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2번 도매상인은 일반적으로 소매상을 상대로 거래하고 맞는 설명이죠. 소매상에게 최대한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산업유통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다른 유형의 도매상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같이 형광펜 치고 갈게요. 산업유통업자라는 내용은 처음 나왔습니다. 산업유통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자가 자기가 구매한 이 원재료,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매상한테 다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한 가지 제품 계열 중에서 세분된 일부분만을 매우 깊이 있게 취급하는 유형의 도매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틀린 설명이죠.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하면 얘네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한정됐다는 거지 상품 구색의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제품 계열 중에서 세분된 일부분만을 매우 깊이 있게 취급하는 유형의 도매상이라고 하면 상품 구색의 범위에 있어서 전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서비스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 제품 구색의 범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대리인과 브로커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7번에서 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출제됐습니다. 제품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수행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소매점의 입장에서 제품 속성과 그에 맞는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고가의 제품은, 자, 예를 들어 벤츠 생각해 볼게요. 벤츠는 일반적으로 짧은 유통 경로를 갖는다. 맞는 설명이죠. 전문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표준화된 제품은 직접 유통 경로를 사용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틀린 설명이네요.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반대로 비표준화된 제품이 직접 유통 경로를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사탕 같은 표준품들은 직접 유통 경로가 아니라 유통 경로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3번. 부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유통 경로가 짧을수록 좋겠죠. 상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제품의 구매 주기가 짧을수록 유통 경로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지나 치약 같은 다양한 생필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생필품은 구매 주기가 짧아서 사람들이 마트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로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번.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경우는 직접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벤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적 판매가 가지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인적 판매는 이제 판매원과 구매자가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면 판매를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풀리실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인적 판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판매원을 고용하는 것부터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 아니라 인적 판매의 단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면 인적 판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경청 문제 나와서 상식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고객의 시선을 막지 말고 사선으로 비켜서서 듣는다 라고 했는데요. 경청을 하실 때는 고객의 얼굴을 그대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눈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고객의 말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듣는다 라고 했는데 고객이 말을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너무 과도하게 계속 반응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듣는다라는 말도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고객의 생각보다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듣는다도 틀린 설명이죠. 물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고객의 생각을 잘 들어주면서 고객의 이제 감정까지 이해해주면 그걸 우리가 경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의문이 있으면 이야기 도중에 말을 가로막지 말고 말이 끝난 뒤에 묻는다. 이게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5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꼭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더라도 경청이라는 건 그저 잘 들어줌으로써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법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유통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우고 갈게요.
1, 2, 3, 4번에 있는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 판매, 약관법, 그리고 표시 광고법은 실제로 있는 법들인데 청약철회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법률입니다. 오히려 이 청약철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이랑 방문 판매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이 두 가지 법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청약철회라는 거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에는요. 구매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방문 판매법은 방문 판매원을 만나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후에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청약철회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13번 같은 경우를 킬러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문제 내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래 글상자 항목들 가운데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 해결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윤리학, 이 윤리학의 대표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기술 윤리학, 니은의 규범 윤리학, 3번의 메타 윤리학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답은 2번 니은만 해당해요.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도덕 원리들이나 인간의 성품 자체를 탐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 기준,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윤리학이 바로 규범 윤리학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쨌든 이 개인으로서의 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률들을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그 규범이 뭔지를 밝혀내는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규범 윤리학은 실질적인 인간 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기술 윤리학은요,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테크닉이 아니라 이제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 기술을 의미해요. 기술 윤리학은 사람들이 무엇을 옳다고 믿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뭘 옳다고 믿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진짜 도덕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옳다고 믿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디귿, 메타 윤리학은 또 얘도 뭐가 옳고 그르다의 내용을 탐구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그 주장 있죠. 도덕적 주장, 그 주장 자체의 성격을 탐구하려는 윤리학. 도덕에 대한 도덕이죠. 이걸 메타라고 하죠. 메타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즉,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주장, 그 자체의 성격을 탐구하려는 윤리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킬러 문제였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면서 이 개념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상식 문제였습니다. 유통업 종사자가 가져야 할 직업 윤리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고요. 정답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5번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죠.
함부로 노출시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리는 내용입니다. 15번 바로 내려갈게요. 15번도 상식 문제였습니다. 경쟁자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명백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틀린 걸 골라라 라는 거죠. 정답은 5번 경쟁사의 위장 취업. 위장 취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도덕해 보이죠, 여러분? 자, 요거는 안 틀리셨을 거라고 믿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법문제가 이어져서 나왔네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인 사업자의 경영 개선 추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체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업자 말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업자가 경영을 개선하려는 방법이 아닌 걸 골라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체인 사업자의 경영 개선 추진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판매하는 방법이나 또는 유통에 관한 내용이나 이제 점주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경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체인 점포의 시설 현대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유통관리사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집 배송 시설의 설치나 공동 물류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정답은 4번인데 체인 사업자와 체인 점포 간의 생산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인 사업자와 체인 점포 간의 생산을 논하진 않겠죠. 어쨌든 체인 사업자는 다양한 원재료를 제공을 할 거고 체인 점포에서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하거나 뭔가 물건을 조립해서 판매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 정보 시스템은 이 둘 사이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5번 체인 점포에 대한 원재료 상품 또는 용역의 원활한 공급을 이제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은 당연히 해당하겠죠. 자, 17번 갈게요. 17번 청소년 보호법 나왔습니다. 자, 법문제. 자, 청소년 보호법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이제 선정적인 것, 마약 관련, 폭력 관련, 범죄 관련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5번 보시면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한 종교의 자유도 명시되어 있죠.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보장해주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 옳다 그르다, 어떤 종교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즉,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신념이 다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유해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18번 상식 문제였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요. 양성평등의 개념 자체가 여성 그리고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책임과 기회를 부여해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념으로 해서 정답 1번인데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겪는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라고 보긴 어렵죠. 물론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차별 또한 해소되어야 하죠. 즉,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둘 다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면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기본 이념이라고 하면 오히려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기본 이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번으로 갈게요. 유통경로 커버리지 관련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희소성과 중간상에 대한 통제에 가장 유리하려면 중간상에 대한 통제가 가장 유리하려면 중간상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을수록 통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유통경로 커버리지에서 중간상이 가장 적었던 유형 정답 1번 전속적 유통경로였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매업체의 대형화와 다점포화의 결과로 소매상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매상의 힘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죠. 1번부터 보시면 제조업체의 가격 결정력은 소매상한테 밀려서 감소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소매업체가 실제로 이제 직접 기획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 브랜드 PB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3번 도매상의 기능이 축소되고 업체 수가 감소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소매업체의 유통경로상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정답 5번이었는데요. 옴니채널 기반의 소매업체 간에 소매업체들이 다 힘이 세지니까 소매업체들이 이제 옴니채널 기반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매업체끼리의 경쟁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공간 효율성이 높아. 공간 효율성 키워드 나왔네요. 슈퍼마켓에서 주로 활용하는 소매점포 레이아웃은 바로 정답 2번 격자형 레이아웃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유형 레이아웃이나 경주로형 레이아웃도 한 번씩 머릿속에 떠올려봐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잘 보셔야 돼요. 22번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려웠어요. 같이 볼게요. 처음 나온 개념이라 필기 잘 해주시고 복습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모칸 안에 볼게요. 중소제조업체도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특정 유통업체에 브랜드 상품을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포장지를 보시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동시에 표기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요. 제조업체가 독점 공급하니까 이거는 자기들만 생산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 품질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뒷부분을 보시면요. 특정 유통업체가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라는 내용이나 상품의 이름에 유통업체 브랜드가 표기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금 제가 뒷부분에 표시해 놓은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PB 상품의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중소제조업체가 독점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나 제조업체 이름까지 상품의 브랜드로 표기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조업체의 품질 보장이 된다는 점. 물결 표시해 놓은 이 앞부분의 내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오타가 있었는데 NP가 아니라 NB죠. 동그라미 1번에서 보셨던 NB는 제조업자 브랜드죠. 그리고 PB는 유통업자 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떠올려지시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3번이랑 4번 보시면 NPB랑 MPB라는 이 개념이 처음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NPB랑 그리고 MPB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단 이 둘 다 NB, 제조업자 브랜드랑 그리고 PB, 유통업자 브랜드의 중간 형태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조업체가 특정 유통업체한테만 제품을 공급해요. 한 제조업체가 특정 유통업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단점은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같이 가셔야 되고요. 자, 제조업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제조업체의 기술력이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특정 유통업자에게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유통업자의 어떤 저렴한 가격 경쟁력 이라는 특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NPB랑 MPB가 다른 점 뭐냐면 제조업체가 내셔널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이면 NPB가 되는 거고요. 코카콜라처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자기들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MPB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칸 안에서 첫 번째 줄에 중소제조업체가 특정 유통업체 브랜드 상품 독점 공급하는 유형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저 말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NPB나 MPB의 개념도 처음 나왔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N이랑 M의 차이까지 알고 계셨어야 맞추실 수 있었던, 이건 뭐 대놓고 킬러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틀리셔도 사실 상관없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나온 내용은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느낌으로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육류, 고기류죠? 고기류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소량화나 규격화 같은 표준화는 품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품질 관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맞습니다. 표준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고기류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지책 물었기 때문에 정답 3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4번으로 갈게요.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을 지각하는 내용, 그러니까 제품을 인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제품의 편익은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편익이라고 하는데 고객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바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4번. KAN 상품 분류 코드는 바코드 밑에 쓰여져 있는 그 분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바코드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선 맨 앞에 있었던 세 자리가 국가 코드였습니다. 국가 코드. 우리나라는 880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업체 코드가 나옵니다. 제조업체 코드는 4자리 또는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상품 코드가 나오는데요. 상품 코드는 일반적으로는 3자리에서 5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체크 디지트였죠. 오류를 판독하는 딱 한 자리 숫자입니다. 상품 분류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아니라 국가 코드, 그 다음에 제조업체 코드, 그 다음 각 상품별 코드, 마지막으로 체크 디지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처음 배우신 내용이 나와서 한번 밑줄 치고 갈게요. 보통 소매점에서는 판매, 재고, 이익 관리가 용이하도록 중분류 단위를 중심으로 상품 분류를 실시한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중분류 기억하고 갈게요. 자, 26번입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의미와 예술의 의미를 느끼게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통과 구매 비율을 높이려는 활동이 뭐냐 물었습니다. 예술의 의미를 느끼게 하려면, 예술적이려면 일단 보이고 느껴질 수 있어야겠죠. 즉, 어떤 감각적인 면을 강조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각적인 면을 강조한 정답 5번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7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공급업체의 특성들이 구분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 뭐냐 물었네요. 공급업체는 결국에는 제조업자, 각각의 브랜드들의 주인인 제조업자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공급업체를 나누려면 브랜드로 나눠야겠죠. 정답 1번 브랜드였습니다. 28번으로 가겠습니다. 매장 혼잡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물었네요. 매장 혼잡하면 소비자들은 떠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소비자들의 구매를 연기하는 행동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구매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우리 매장을 떠나게 된다라고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29번으로 갈게요. 진열 방식 되게 오랜만에 출제됐네요. 그 중에서도 전진 입체 진열 방식 나왔습니다. 전진 입체 진열 방식은 여러분 편의점 가보시면 다양한 음료수들이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맥주 같은 이제 음료들 하나 꺼내시면 뒤에서 이제 스르륵 내려와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와서 맨 앞에 진열이 되잖아요. 그 방식을 전진 입체, 전진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 거예요. 전진 입체 진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사셨던 음료수 바로 다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정답은 5번이었죠. 섬진열, 벽면 진열 모두 활용된다 그랬는데 벽면 진열이 활용되는 건 아주 일상적으로도 떠올리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섬진열은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진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진입체 진열은 사방에서 다 보이도록 활용하진 않습니다. 벽에 붙여서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전진입체 진열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섬진열이 틀려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볼게요.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우선 물류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소스 마킹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소스 마킹은 바코드를 제조업체가 부착하는 방식을 소스 마킹이라고 해서 물류 합리화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포스 시스템에서 매출 확인해서 단품별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분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번 이제 우리 매장에 등록된 고객들을 분석해서 부문별로 객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하면 좋겠네요. 자, 3번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했다라고 해서 시계열이라고 불러요. 전월 대비 당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출 분석했죠?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은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어떤 특정한 A라는 요소랑 B라는 요소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말해요. 그래서 광고 효과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어떤 광고의 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서비스 품질과 유통업체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고객 서비스 품질은 유통업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유통업체의 생산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2번. 가격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낮으면 고객 만족도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3번. 서비스 품질 개선은 생산성 향상의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한 문제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면 생산성 향상한다는 너무 당연히 맞는 설명인데 서비스 품질 개선이 결과이다라고 했잖아요. 생산성이 향상되고 나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 되는 거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랑 생산성 향상의 이 단어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서비스 품질 개선이 생산성 향상을 만든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서비스 품질은 경쟁 차별화, 그러니까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한다. 맞는 설명이고 5번. 서비스 품질은 고객 혜택에 생산성은 기업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서 맞는 설명이죠. 특히 뒷부분 설명 조금 드리면 생산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우리 기업이 들인 비용 대비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를 이제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기업의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비용이 얼마나 조금 들어갔는지 그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살짝 어렵게 보셨을 수 있는데요. 개인화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1:1 마케팅, 개인화 시킨 거예요. 1:1 마케팅. 또는 다른 말로는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고객의 취향 및 관심사, 구매 이력을 파악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개인화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맞춤 서비스 제공. 맞죠? 3번. 개인화된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소매 상호작용의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고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오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말은 물론 개인화 서비스를 해서 이제 소매 상호작용의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개인화 서비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호작용의 속도와 신뢰성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속도는 얼마든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4번 볼게요. 표준화 서비스에 비해서 서비스 품질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고객마다 우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관성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4번 맞는 설명이었고, 5번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개인화 서비스는 오케이 알겠는데 초개인화 서비스가 뭐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개인화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를 실시간 분석해 줌으로써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초개인화 서비스에는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OTT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보시다 보면은 뭐 땡땡땡님께 뭐 추천하는 컨텐츠 이러면서 저한테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계속 바뀌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다 그러면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면 똑같이 비슷한 공포나 스릴러 영화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객의 성향이나 심리를 파악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거를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라고 해요.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초개인화에는 실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33번 갈게요. 고객 접점에서 판매원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의사결정자의 역할이라 그랬는데 판매원은 물건을 팔려고 설득한 역할을 하죠.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요 창출하고 정보 전달하고 상담 역할하고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물건을 구매할 것이냐 구매하지 않을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바로 고객이 결정하는 거죠. 의사결정자는 끝까지 고객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판매원의 역할에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빠져야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4번입니다. 자, 34번에서 물론 ATL이라는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참 친절하시게도 동그라미 1번에서 ATL이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ATL은 전통적인 4대 매체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TV, 신문, 라디오, 잡지라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을 Above the Line이라고 해가지고 ATL이라고 불러요. 광고를 이용하면 상품의 노출을 단시간에 대중들한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층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광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고객층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광고를 하면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브랜드의 인지도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 3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죠. 단방향, 일방향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그냥 무작정 TV에
몇 억 써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때리는 거죠. 우리 이런 브랜드고 이런 제품 출시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35번으로 갈게요. POP 광고의 효과를 물었습니다. POP 광고 충동 구매 기억나시죠? 자, 고객의 관심 끌 수 있고 간단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어요. 브랜드 인지도 당연히 높일 수 있고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에 유용합니다. 정답 4번이었는데요. 넓은 도달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효과적이다 틀렸죠. POP 광고를 볼 수 있는 고객층은 오로지 매장에 직접 들어온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고객만 POP 광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도달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죠. 36번으로 갈게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부터 보시면 샘플 제공의 일종인 시식 판매는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는 아리까리 무슨 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직접 먹어보고 나서는 이게 이런 맛이 나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2번 제한된 기간 동안 정상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3번 프리미엄은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부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나와서 꼭 밑줄 치시고 공부하고 갈게요. 4번 보너스 팩이 나왔죠. 자, 보너스 팩은 1+1이에요. 1+1. 정상 가격에다가 기존 제품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공해서 마치 고객이 할인을 받아서 사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할인 판매 광고를 하는 경우에 종전 거래 가격 대신에 할인 가격을 표기해서 할인 혜택을 쉽게 인지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종전 거래 가격을 표기하지 않으면 얼마나 할인율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하는 제품들 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였다. 그럼 10,000원이라는 이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대신에 지금 뭐 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50% 할인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써줍니다. 원래 가격이 얼마였고 몇 프로 할인을 해서 지금 당신이 얼마에 살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적어줘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을 더 쉽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신이 아니라 종전 거래 가격과 함께 할인 가격을 표기하는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37번입니다. 소매점에서 인적 판매를 사용하기 적합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인적 판매는 다시 한번 출제되었지만 1대1 판매를 의미하게 되고요. 정답은 1번이었는데 소비재 구매자들의 인지도, 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할 때 인지도를 높인다는 건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에 대한 이제 브랜드나 또는 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지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인적 판매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매체 앞에서 보셨던 뭐 ATL 광고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건물 옥상에다가 크게 5개 광고를 건다든지 하는 다양한 광고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으로 갈게요.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관계 마케팅의 실천 전략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라 라고 했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상품보다 품질이나 사이즈가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 바로 정답
2번 업셀링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어로 업셀링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말로는 상향 판매라는 표현도 있었죠. 같이 한번 기억해보고 갈게요. 비교되는 개념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크로스셀링 전략도 있었는데요. 크로스셀링은 기존에 이용하던 상품이랑 비슷한 상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교차 판매라고 부르기도 했죠. 39번입니다. 다음 중 소비자가 더 많은 상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39번도 제가 느꼈을 때는 킬러 문제다 라고 보실 수 있었겠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고객이 동경하는 중거 집단과 연관된 제품의 경우, 일단 고객이 동경한다라고 했죠. 즉 지금 그 고객이 속해 있는 내 집단은 아닙니다. 속하고 싶어하는, 선망해서 바라보는 중거 집단과 관련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가방 하나 들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떤 과자를 먹었다라고 하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막 올라가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동경하는 중고 집단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그 제품 사고 싶고 궁금하고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욕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익숙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상품 정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시간적 제한으로 정보 처리에 부담을 느낄 때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4번. 비교 제품의 성능이 비슷해서 대안 구매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어쨌든 기존의 제품을 계속 사고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때도 더 많은 상품 정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쇼핑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이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제품 구매했어요. 충동이라는 말 자체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충동에 이끌려서 구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더 많은 상품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기억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40번입니다.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정답은 3번인데 이 미스터리 쇼퍼 이분들 있죠. 이분들은 고객의 욕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매장의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매장의 분위기나 판매 사원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사가 파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 대상이 아니라 매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1번 갈게요. 41번도 여러분 킬러 문제였어요. 41번도 킬러. 자, 별표 치고. 일단 문제에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으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CRM, 고객 관계 관리죠. 고객 관계 관리 실행 프로세스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RM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CRM의 개념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고객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우리 브랜드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그리고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이 CRM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가 80대 20 법칙을 이용하거나 또는 ABC 분류 방식을 이용해서 이 고객들의
단계를 나누는 거죠. 고객들을 말 그대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존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가장 매출을 많이 올려줬고 어떤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떠났고 이것들을 단계별로 나누는 게 시작인 거예요. 예를 들면 A그룹 고객, B그룹 고객, C그룹 고객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해요. A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졌길래 이렇게 많이 사줬을까? C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졌길래 별로 안 샀을까? 자, 이거를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 중에서 A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제가 불닭볶음면 좋아해서 예시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A층의 고객들이 까르보 불닭을 맛있어요, 이거. 까르보 불닭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 A 고객들을 우리 브랜드에 더 강한 충성을 가진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까르보 불닭을 좋아하네? 그러면 비슷하게 한번 로제 불닭을 만들어 볼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창조합니다. 가치를 창조해서 여러분, 우리 신제품 로제 불닭 출시했어요. 이렇게 가치를 제안해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A층의 고객들이 잘 많이 사갔는지 이 프로세스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단계가 가장 마지막 라스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계를 나열해보면 나누고 니즈 분석한 다음에 니은 기업 가치를 창조해요. 새로운 가치 창조하고 리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가치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이렇게 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 반복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뭐 다음 시험이든 다다음 시험이든 일단 세분화 그 다음에 뭘 원하냐? 그럼 뭘 팔아볼까? 제안하고 평가 이렇게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번에서는 약간 힘 빼고 가라는 의미로 상식 문제 출제되었어요. 고객의 전화 응대 예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통화 중에 이제 상담원이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과 내용을 공유하면 안 되죠.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부탁하고 이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돌아와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하다가 상담원이 이제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신 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거 나오게 전화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부산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서 상식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3번으로 갈게요. 사회자의 진행 아래 6명에서 12명의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이제 진행해 주면서 연구자들은 옆에 앉아서 이 고객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이 방법을 정답 1번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하고 기출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FGI라고 해서 풀 네임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포커스 그룹,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룹, 이제 소비자 몇 명을 데려다가 놓고 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 마지막 페이지 44번 가겠습니다. 44번도 물론 배우신 적이
어렵긴 하나 너무 오랜만에 출제돼서 제가 킬러 문항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1번이랑 2번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3번이랑 4번까지 제가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44번의 문제에서는 주의, 관심, 열망, 행동에 이 4단계를 물었습니다. 4단계를 물었고 4단계니까 사실 찍자면 A, I, D, A 이렇게 4개 스펠링이 있는 정답을 골라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같이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A, I, D, A 모델이라고 해서 에이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A는 attention입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에 주의를 가지고 그 다음 관심을 가져요. interest죠? 관심을 가진 다음 갖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desire. 마지막으로 구매를 해요. 액션이에요. 이렇게 4단계를 앞글자만 따서 A다 모델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추가된 게 A다 S 모델입니다. 이 S는 마지막으로 일단 앞에 거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똑같이 가는데 여기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고객의 만족도까지 이제 고려하는 satisfaction,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만족까지 소비자의 구매 심리 과정으로 보게 되면 아이다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5단계로 보는 거야. 1번이랑 2번은 뭐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과정을 4단계로 볼 거냐 5단계로 볼 거냐에 따른 그냥 유형이 다른 거라 보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저관여 학습 위계 모델. 얘는 뭐냐면 광고를 이제 저관여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일단 사요. 저관여로 사니까 깊게 고민하지 않고 사잖아요. 사용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만족을 했다,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내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에 대한 감정을 확립하게 되는 경우를 저관여 학습 위계 모델이라고 해요. 키워드를 적어보면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서 구매 후에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확립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저관여 학습 위계 모델이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는 이제 FCB 그리드 모델은 이것도 어려우셨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그 관여도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축은 고객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욕구를 이성적인 욕구를 가졌는지 또는 감성적인 욕구를 가졌는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4분면의 격자 모형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모델이 바로 FCB 그리드, 격자라는 뜻이죠. 그리드가 FCB 그리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4번도 어려우셨을 텐데 AIDA나 AIDAS 모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점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제라서 쉽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정답은 5번. 고객이 입장한 이후에 점포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체류 시간은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도록 점포를 설계해야 바람직한 설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을 때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시고 나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푸셔서 만점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 있으셨다면 반드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오답 노트 작성해 보면서 정답률을 점점 끌어올려 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통관리사 상급 시험이 옛날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해서 가거나 혹은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선지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꼼꼼하게 특히 오답노트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이번 시험에 꼭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